왜 지금은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시장이 오히려 횡보하고 떨어지고 있느냐. 2026년도 미국이 부담해야 되는 연간 이자가 거의 1조 달러입니다. 만약에 페드에서 금리를 1%를 올린다라고 했을 경우에 미국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3,100억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드에서 금리를 쉽게 인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고요. 이제는 미국의 달러를 국제 금융 결제의 가장 안전한 수단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게 중앙은행들이 바라보는 금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금남일의 골드 인사이트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시장이 굉장히 부진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월 31일 날 사상 최고치의 금값을 그리고 은값을 경신한 이후에 지금 현재는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2월 28일 날 미국이 이란을 침공한 이후에 원자재 시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가 특별한 영상을 기획하게 됐냐 하면 약 한 2달 동안 원자재 시장이 침체 국면에 있으면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의 시대는 끝났다, 또 은의 시대는 끝났다 라는 이야기들은 저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플러스 페드, IMF, 국제에너지기구 그리고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와 같은 불리시 은행들과 기관들의 분석 자료를 가지고 달러가 국제시장에서의 패권을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질지 이 부분을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예상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금과 은 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의 논리를 여러분들께 한번 펼쳐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은 준비를 한 그런 영상이니까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면 2028년, 2030년까지의 원자재 시장에 대한 비전을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3개월간의 그래프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언제냐 하면 2026년 2월 6일이고요. 2월 26일, 27일, 28일 요때 미국이 이란을 쳤을 때 빠르게 원자재 시장의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금 가격이 온스당 5,100불 선에서 있다가 쭉 올라갑니다. 5,400불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며칠 만에 상승분을 다 반납해버리고 오히려 더 떨어지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유가가 급등했는 시기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횡보하다가 지금 가격이 쭉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실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3개월간의 그래프입니다. 동일하게 실버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온스당 96불까지 갔던 시장 가격이 쭉 빠집니다. 3월 4일 날 현재는 얼마까지 갔느냐? 74불까지 갔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금 가격이 많이 빠진 거에 비해서 은 가격이 더 빠져야 되는데 실버 가격은 그렇게 많이 빠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발발하기 전과 약 2달 이후에 원자재 시장의 가격을 팩트 체크를 한번 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주제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도래가 되었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라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자료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페드와 IMF, 불리시 은행들에서 내놓은 종합적인 논평인데 제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남일의 스타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현재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됨으로 인해서 국제 원유 시장이 공급 충격에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원유의 20%가 차단이 된 상황입니다. 전쟁 전에는 배럴당 65불 하던 유가가 현재는 80에서 100불이 돌파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1,600원대였던 국내 석유 가격도 현재는 2,000원이 돌파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 30% 정도 급등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소비 물가 상승에 대한 지표인데 CPI 지수가 페드에서 금리를 인하를 할지 동결을 할지 인상을 할지 기준 잡는 가장 핵심 요인이긴 하거든요. 미국도 당연히 유가에 대한 급등으로 인해서 CPI가 3에서
4%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3.75 정도가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많았는데 현재는 미국의 소비자 지수가 급등함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소멸됐다라는 게 현재의 지표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오일 쇼크들이 일어났을 때 시장에 미치는 그 충격이 7에서 10% 선이었는데 현재는 그 충격이 과거보다는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왜 지금은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시장이 오히려 횡보하고 떨어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때 오일 쇼크가 발생됐을 때는 GDP 대비 국가 부채가 30% 미만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래프에서도 나왔지만 그때 에너지가 주는 그 충격의 규모가 높지는 않았거든요. 오일 쇼크로 인해서 금융의 리스크들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미국의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고금리로 대응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최대 20%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원자재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우리나라도 예금 금리가 28% 정도 됐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을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한 달에 거의 한 280만 원 선이었거든요. 은행 이자만 받아도 생활이 가능하다 할 정도로 고금리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얼마냐면 GDP 대비 122%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 부채 이자가 39조 달러입니다. 이거 정말로 어마어마하거든요. 1970년대처럼 폴 볼커식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국가 부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현재 한 50% 선이긴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인생 지원금 주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미국보다는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제가 별표를 한번 쳐보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없었던 미국의 어떠한 금융 리스크가 있냐면 1.3에서 2조 정도 되는 사모 신용 시장에 대한 리스크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폴 볼커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22%고요. 2026년도 미국이 부담해야 되는 연간 이자가 거의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만약에 페드에서 금리를 1%를 올린다라고 했을 경우에 미국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3,100억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드에서 금리를 쉽게 인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고요. 연준에서 금리를 3% 인상을 하게 된다면 연간 부담해야 되는 이자 비용만 하더라도 9,300억 달러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큰 경제적인 디폴트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연준이 취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금리를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금리를 1%만 올리더라도 이자 부담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천억 달러 정도 확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재정위기에 놓이게 되고 채권 시장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위기설이 나옴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에 대한 극단적인 수요가 발생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을 인정하는 거죠. CPI 지수를 인정해서 스텔스 디폴트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실질금리 하락으로 인한 해지 수요들이 발생이 되게 되고 금 가격에는 유리한 상황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어떤 경로를 선택하든 금과 은은 부채 위기와 통화 희석 양쪽 모두에서 완벽한 수혜를 입는 구조적인 강세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모 신용 시장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떠한 부분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의 은행에서는 대출을 굉장히 규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가게나 기업들은 어떤 시장을 이용을 했냐 하면 사모 신용 시장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게 된다면
되면 저축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한 대출 같은 그런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금융권의 조건이 강화되니까 2금융, 3금융에 대한 시장의 규모가 막 커졌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이후에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3호 신용시장의 현재 규모가 1.3에서 2조 달러까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최대 3조 달러까지 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까지 내놓기는 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금리가 만약 인상이 되게 된다면 디폴트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디폴트율이 현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수면 위에 놓여져 있는 내용 말고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는 상황을 봤을 때 3호 시장에 대한 대규모 자금 인출이 세도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수면 아래에서 느껴지고 있고 3개월 만에 헤지펀드들이 2,500만 불 규모의 대출을 100%에서 0% 전후로 전액 상각했다라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극단적 불투명성을 입증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3호 신용시장이 가지고 있는 미국 시장의 재무 건전성이 리스크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3호 신용시장을 붕괴시키는 구조적인 취약성인데 첫 번째는 이 시장이 굉장히 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시장의 디폴트율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고 유동성도 굉장히 좀 불일치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이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에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미국의 3호 신용시장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다 하면 3호 신용시장에 대한 차입자들이 디폴트가 생기거든요. 디폴트를 생기게 되면 펀드가 손실이 되고 환매 동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소매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되는 건데 3호 신용시장에 대한 디폴트가 발생이 되면 첫 번째로 대출을 해준 보험사나 연금펀드들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또 연결되어 있는 은행들 리스크가 현실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채시장에도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이렇게 단계적인 충격이 시장에 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복합적인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은 할 수 있으니까 보험사나 연금펀드들이 손실이 되고 은행의 부실이 현실화된다면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위기에 놓여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네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시나리오 A가 가장 높고 시나리오 D가 가장 낮은 확률이거든요. 첫 번째로 시나리오 A 특징은 뭡니까? 페드의 금리 3.75%를 동결합니다. 새롭게 부임하는 케빈 워시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은 동결할 확률이 가장 높고 점진적으로 소폭으로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게 가장 시장에서 기대하는 높은 확률이거든요.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봉이 2억이 되는 사람들도 겨우겨우 근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고 실리콘밸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봉이 얼마 정도 되냐면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를 받아야지만 미국에서의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스텔스 디폴트가 진행이 되고 아까 전에 언급했던 3호 신용 부분은 부분적으로 구조조정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 B인데 확률적으로는 25%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정치적인 압박으로 새롭게 부임하는 연준 의장이 금리를 3% 이하로 가져갈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됩니까? 더 심화된다는 거거든요. 3호 신용시장은 디폴트 로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이런 거고 시나리오 C는 조기 종전에 대한 낙관형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조기에 종전이 될 것이다. 이란과의 협상이 타결이 되고 CPI 지수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게 되고 유가도 정상화가 될 것이다.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안정화를 찾아가는데 시나리오 C에 대한 확률이 15%로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조기 종전으로 타결이
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가장 낮은 확률로 시나리오 D가 있는데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서 연준에서 강제로 금리를 올린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4%, 5% 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 현재 3.75%인 미국의 금리를 4% 이상으로 올리게 된다. 그렇게 된다 하면 강제로 금리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미국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 부담 비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스텔스 디폴트의 시대입니다. 현재 3.75%인 금리를 장기적으로 2%로 목표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3.75%의 상한선을 유지한 이후에 2028년까지 약 2.75에서 3%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2%대의 목표 달성은 사실상 실패한다고 보시면 되고 정부가 이 정도의 물가를 사실상 용인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핵심 인사이트는 뭐냐면 통화 구매력을 태운다는 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겁니다. 떨어뜨려서 미국의 부채를 상환한다는 이런 전략이거든요. 이게 지금 가장 크게 나온 예상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금과 은은 최후의 방패가 된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왔는데 금은 궁극의 인플레이션 및 부채를 해치하는 수단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외환 보유액의 해외 자산 3천억 불 이상을 미국 재무부가 동결시킴으로 인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이 가속화되었거든요. 이제는 미국의 달러를 국제 금융 결제의 가장 안전한 수단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게 중앙은행들이 바라보는 금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해마다 중앙은행들이 1000톤씩의 금을 매집을 했고 2025년도는 역사적으로 금값이 비싼 한 해였습니다. 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들의 금 매집이 800톤이나 됐거든요.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금을 담아두겠다라는 게 전 세계 중앙은행들, 특히 브릭스 국가들 중앙은행들의 전략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란전 이후에 역사상 최초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미국채보다 금을 더 많이 보유한다. 프랑스는 본국의 금을 미국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프랑스 중앙은행이 미국에 보관하고 있는 금을 다 팔았거든요. 그 말인즉슨 미국에 보관해 놓은 금을 유사시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할 수 있다라는 신용의 균열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인해서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무국적 안전자산이 금이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액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달러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많은데 두 번째로 많은 자산이 금이고 세 번째가 유로화. 중국의 위안화는 아직까지는 존재감이 그렇게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이제는 변화가 되었고 앞으로 이러한 관점은 꾸준하게 이어나갈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대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은은 어떠한 상황이냐? 은은 안전자산 플러스 산업 수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됩니다. 과거에는 은을 안전자산으로 구분을 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은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이 많이 변화되고 금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은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러한 형국을 보이면서 은도 안전자산으로의 기능을 하는 것 같은 형국을 보이고 있거든요. 첨단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원자재로서의 수요가 폭발할 것이다 라는 게 금남일의 인사이트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금과 은의 미래 가격을 어떻게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현재 가격이 금은 한 4,700불 선이고 은이 73불 선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UBS가 6,200불, JP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기관들이 6,200불 선까지 예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이 정도 가격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2028년 말까지는 시나리오 A를 반영을 했을 경우에 온수당 10,000불까지 갈 수 있다. 은 가격은 300불이 넘어간다. 73불이던 은 가격이 340불까지 가게 되면 몇 배죠? 5배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1kg 실버바가 450만원 선이니까 2천만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시나리오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가격입니다. 만약에 패닉 바잉이 폭발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온수당 1,300
1,300불까지 갈 수 있고 달러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가 붕괴됐을 경우에 금 가격은 30,000불까지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극히 낮습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했는 온스당 35,000불까지 간다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시나리오를 근거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확률적으로 없다. 제로 확률이다.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군별 통합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좋습니다. 금과 은 모두 다 지금 저점이거든요. 금과 은 시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강세를 띌 것이고 재정 지배의 3중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은 금 대비 높은 변동성이 존재하나 압도적인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중립하고 방어적인 전략으로 가야 될 것들은 미국의 단기 국채들 또는 주식 변동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회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장기 국채, 사모신용 펀드, 달러 현금 이런 것들이 조금 위험 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위기 전환의 시발점 7가지 핵심 신호들이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여부입니다. 요거는 가장 중요한 단기 변수거든요. 재개방 시에는 시나리오 C 모든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게 시나리오 C고 미국에서도 금리를 자연스럽게 내리고 인플레이션도 자연스럽게 잡힐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5월 달에 있을 케빈 워시 의장의 성향이거든요. 정치적인 압박을 수용할 것이냐 아니면 독자의 행보를 갈 것이냐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B로 가느냐 D로 가느냐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에 대한 금리가 5%로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더 위기가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앞서 언급해드렸던 사모신용 시장에 대한 디폴트율이 8%가 넘어가게 되면 위험이 단계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강조했던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 현재 2026년에도 꾸준하게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앙은행의 지속 여부가 금 가격의 하방을 지지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CPI의 월별 추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4% 돌파가 계속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예측이 된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금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또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니까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금남일의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제 환상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렴한 자본과 단순한 금리 조작으로 모든 위기를 봉합할 수 있었던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묵인된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녹이는 스텔스 디폴트의 시대에 진입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실물 자산은 단순한 해지 수단이 아닙니다. 자산의 생존과 보존을 위한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저 금남일의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향후 미국의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기축통화인 달러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금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금과 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금남일의 골드 인사이트